10분이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식사를 오후 4시 정도 늦게 받으실 이제 들어가려고. 3분 내에 끝내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 간단해서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가져가려고 그래요. 해서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반민주적, 반시장적 내부의 적들이 권력으로 그들이 반민주적, 반시장적 전략을 성공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뭐 우리나라 이제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과 극복 방안은 뭐 이들을 물리쳐야 되죠. 이게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치에 대한 그런 재전환, 가치를 제대로 우리조차도 잘 모르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가치관을 제대로 복원해서 시장 경제로 우리가 지키지 않은 것이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한 2분이 남은 것 같아요. 1분 내용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주변에 너무 적들이 많다. 지난 조봉환 사건을 보면서 입법부의 판단이 들고 그런 반시장적, 반민족적, 반민주적 편견을 내렸을 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인벌백계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호남 얘기를 제가 오늘 양양자하고 전 의원도 했는데 호남이 중요하다. 그냥 똑같은 거를 제가 진짜 호남이 중요합니다. 호남이 52년, 56년, 63년까지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근데 67년서부터 잘못된 선택을 하더니 이제는 좌익 세력과 연계돼서 대한민주적 한다. 빨리 호남을 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미 엘리트 계층과 이 결탁된 사람은 보조금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조금을 끊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남, 호남 지역에 특별 보조금으로 나가는 건 좀 더 끊어서 이 정치 세력화에서 자기들이 기생하는 그런 통로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이미 여야가 구분이 없다. 이미 이제 점령이 돼서 도저히 구제불능한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1분이 또 남은 것 같아서 한 말씀 더 모르면서 엘리트를 딱 띄우셨는데 우리 우익의 문제는 말이죠. 너무 똑똑하신 분이 많아서 졸보기를 졸같이 합니다. 졸 죽이기를 제일 하수 장기가 상으로 졸부터 죽이는 그러고 가는 게 하수 장기 중에 하나인데 자기를 직접 졸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빨리 조를 우습게 알지 말고 이게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적이 됐어요. 이번에 선거에서 보면 제가 30분 초를 초과할 것 같습니다. 선거에서 보면 졸로 써서 나가라고 열심히 운동시켜놓고 바꿔버려요. 다른 사람으로. 아무 보상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네가 가라 하와이 하고 끝내버려요. 그 사람이 우리 동지가 되겠습니까? 적이 되겠습니까? 이게 여기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각 시민단체 활동 전면면을 보십시오. 다 적이 돼서 돌았습니다. 같은 동지끼리 적이 돼버렸어요.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경제 지킬 수 있는 조리 없다. 라이병 일병부활인지 라이언 일병부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민주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숨결 초기화를 해보는데 제가 시장가치 이 교육, 가치관 세우기, 또 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을 회복하는 여러 가지 제도의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이 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권력을 잡지 않고 입법권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그런 모든 제도는 우리 반시장적 제도로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박헌영은 1940년에 해방이 되자마자 한 메시지를 계속 던졌어요. 농민들에게 농지 다 빼줘서 새로운 세상 만들어주겠다.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지만 엄청난 비극이 만들어졌지만 그런 우파의 슬로건은 뭔가요? 새롭게 반성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시장경제 아니고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역사가 또 증명하고 있는 건데 오죽하면 옛날에 중공도 다 대개방해서 성장을 시작했고 베트남도 1970년에 통일되고 10년 동안 농산지를 해보니까 안 돼서 85년에 개방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시장경제 원리가 무너지고 있다 하는 거. 그다음에 근데 제가 보니까 보건 전략에 중요한 표 하나가 가족 가치관 그런 게 있어요.
이미 아까 그 정치학교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족과 지원 복원이 안 되면서 소위 말하는 페미니스트 이런 것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생겼대. 저출산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이 페미니스트가 작용하는데 그거를 사실은 윤 대통령 선거 때 공약 제가 그거 약간 좀 관여하면서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주는 보조금이 상당분이 페미니스트 그룹에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폐지 이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2년 만에 돼도 장관은 임명을 안 하고 폐지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정말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저출산 저성장을 가져오고 있는 걸 잘 지우겠고 그다음 우리 교동 교수님 들어오셨습니다. 네. 발제. 여기 뭐 적당한 시간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 지금 뭐 한 분이 이석하지 않으시고 다들 나누고 계신데 원래 저기 제일 뭐 농담하고는 조용필은 원래 늦게 노래 부르잖아요. 근데 제가 조용필이 된 느낌입니다. 쇼프로 받으시죠? 네, 같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참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견디고 다들 그러셨겠지만 참 힘들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좀 내적으로 해방되는 그런 느낌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등장을 하셨는데 뭔가 좀 2%가 부족해요. 2%가. 최근에는 그 2%가 한 20%가 부족한 거를 좀 느껴지는데 좀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비관하는 건 아니고 그게 사실은 뭔가 예리하게 찔러야 그쪽도 느낄 거고 그래서 서로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뒷부분은 아마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예리하게 지금 공격하는 쪽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을 잡은 건 뭐냐면 아직도 민주의 유령이 좀 일부 갇혀 있어요, 사실. 그래갖고 자유시장경제 보건이 조금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절반의 성공이라고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고요. 사실 그 윤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는 가치 기반, 그 다음 이념정이 다르잖아요, 보면요.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긴장관계인데 이 긴장관계 우리가 인정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맨날 협치합니까 도대체. 무슨 기회 쓸 건 아니잖아요. 정권의 모든 것이 녹아있는 취임사의 별게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보면은 좌파 잔재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데 좀 더 좀 정확하게 핀포인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anything but 문재인이라는 얘기를 못합니까 사실. 그거 아닙니까 보면 잔재를 우리가 문재인이 아니고 문재인이 갖고 있는 어떤 좌파의 잔재를 우리가 청소하자라는 그런 anything but 토이즈예요. 뭐 이런 문제 이걸 우리가 좀 더 2년 동안 침착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더라고요 보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 취임사 100명이 다 아는 거죠.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천착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미사여구예요, 미사여구. 미사여구 연결하는 걸 하고 이렇게 무슨 뭐 자화자찬하는데 죄송합니다. 진짜 아니고 이런 말을 해도 참 가소롭기도 합니다, 사실요. 한번 생각해보자고.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일을 제기하지 말고 거기 왜 정의가 소환됩니까? 정의가 왜 소환되냐고요, 사실요. 결과 정의롭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논법적으로 하면 사후적으로 소득이 균등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실 결과적 정의를 갖다 실현하려면은 시장에서 결정된 소득금을 손을 대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부족하다면은 기회라는 출발점과 과정에까지 개입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질서는 당연히 시장 중심이 아닌 국가 주도로 짜여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슴 아픈 거죠. 문 대통령 취임사 정교해 보이죠? 엄밀히 보면은요, 바다 시절, 오버 아이덴티피케이션의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사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더라도 결과는 얼마든지 개인마다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아니 경제 논리에서 얘기하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그야말로 평등, 그다음에 공정, 정의가 이것이 전체 회로에서 흐르듯이 이렇게 잘 이렇게 그 순간마다 셋업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출발부터 아주 설계 중에 너무 흠뻑 빠졌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착이 자리 없지만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큰 정부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때문에 국가 의존은 활성화되는 거죠. 국가에서 떨어뜨려준 25만 원을 쥐고 먹기 위해서 고기를 숙이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게 맞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조금 좀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정부는 재정 중독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정 건전성을 지킨 윤석열 정부,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네. 간단히 좀 제가 팩트를 하나 짚어드리면요. 그 통계 누리집에 보면 이 나라 지표가 있어요. 연도별 추경 현황을 얘기했는데, 김대중 정부는요, 5회를 편성을 했어, 5회.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4회, 이명박 대통령은 2회, 박근혜 대통령은 3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무려 10회를 했어, 10회. 그러고 그걸 다 누적하면은 151조예요, 151조. 이게 말이 됩니까, 151조. 뭐 팬데믹으로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추경 편성의 빈도하고 규모는요, 다른 정부에 비해서 압도적이에요. 근데 뭐 알다시피 추경 재원은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5년 동안에 비완, 대토 아니죠. 가장 좁게 보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국채 증거는 합보다 더 크게 부채가 증가됐어요. 그래갖고 국가 부채는 창피하게 천조국의 그 천이 아니고 국방비 천조국 아니고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000조를 넘었어요.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GDP 대비한 부채 비율도 5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재정에 중독됐는데 추경에 윤석열 정부만큼은 추경 편성에서 free from 이건 우리가 사실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세수가 부족한데 현금 살포를 고집하는 비이성적인 이제 고야가 되는 거죠. 문재인은 또 후회가 되는 거죠. 문재인. 이재명도 마찬가지. 역대급 세수 부족해서 쩔쩔매는데 뭐 갑자기 뭐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민생회복 특별법인데 그게 국회 1호 법안이에요. 1호 법안에는 좀 상징성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돈을 퍼주는 거예요. 돈, 철학도 비전도 없는 이념 부재 정당 스스로 드러낸 거죠. 1인당 25만 원 지급하려면 13조 원이 들어요. 다 계산해 보시면 이게 말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여의치가 못하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가재정법이 빡빡하잖아요. 따라서 요런 때만 가능하다라고 못을 박아놓기 때문에 이것이 여의치 못해요. 그래갖고 뭐를 합니까? 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시키는 그런 입법 발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모인 것이 바로 그 민주당입니다. 더불어 망하는 거죠, 보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를 추가했냐면은, 거기에 한 게 뭐냐면은, 그 계층, 지역, 산업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추경. 또 하나는 뭐냐면,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추경. 아니 근데 추경 일회성인데 일회성 갖고 어떻게 이렇게 계층, 지역, 산업 간 양극화 해소라는 그런 거대 담론을 끌고 올 뿐더러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꼼꼼하게 사회복지를 풀어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추경을 한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력 그들의 정책 안목을 너무 황폐해진 거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추경했는데 뭐 살림 형편이 나아지고 그야말로 이게 양극화가 지금 해소됐습니다. 거꾸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추경을 편성 안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 못하는 그런 영성이 늘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양극화 더 나빠졌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보면은 최소한도 이거는 잘했다. 양극화 뭐 핑계대고 이렇게 돈 쓰는 건 전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시간은 제가 잘 관리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아주 국민힘을 갖다 부자 감세 정당으로 낙인찍는데 이게 보면 지금 뭐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르고 말이죠. 많은 경우로 봐도 부족한데 높은 데서 봐도 되는데 그냥 땅에 앉아갖고 말이에요. 천일경으로 뭘 봅니까? 그러다 보면 맨날 부자 감세 정당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부자 감세. 그러면 법인 세수가 좀 부족한데 이것도 부자 감세했기 때문이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주장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법인세를 올리면은 법인세를 더 거둘 수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이익을 내야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법인세를 걷는데 지금 법인세를 낮추는 그런 부자 감세 때문에 법인세에서 거치지 않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 지력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거야가 돼서 우리나라를 지금 고문하고 있습니다. 고문.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뭐, 부자들 노기호서 그런지,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이거는 부자가 아니면 관계없잖아요. 보면. 금융투자소득세 개편의 혜택은 젊은 사람들 또는 가난한 사람들도 나중에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면은 너무 참
너무 뭐랄까 퍼스펙티브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하나 뭐냐면 문재인 정부는 YOLO, You Live Once, 그죠? You Only Live Once. 뭐 거의 하루살이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럼 내일 없다면 오늘 다 먹어치우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YOLO라면은 그냥 세금 걷어서 뭐 하지 말고 세금 안 걷고 지출하고 나서 그걸 갖다 후대에 넘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따위 식으로 해왔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경상 성장률, 즉 실질 성장률 더하기 인플레이션에다가 약간의 애드업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의 생활의 어떤 지배이듯이 국가 재정 운영이 큰 틀이었는데 이걸 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조가 되고 창피하게. 그 다음에 D1의 기준을 했을 때 GDP 대비가 51%까지 올라가죠. 그 급작스럽게. 그 다음에 이제 좀 날카로운, 죄송합니다. 좀 쓴 얘기를 한다면은 자유시장 경제는 구두선이었고요. 경제 민주화 유령에 갇힌 윤석열 정부입니다. 참 너무 그 가슴이 아파요, 사실. 윤 대통령이 요번에요, 2024년 1월 2일 날, 이게 참 한국거래소를 방문하셨어요. 그건 좋습니다. 이게 참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래요, 보면요. 그렇잖아요. 무슨 뭐, 거래소를 왜 갑니까? 1월 2일 날. 근데 갔는데 여러 가지 좋은 얘기 하셨어요. 뭐 함께 성장한다. 뭐 국민과 기업이 어디를 베이스로 해서 상승의 장이 바로 뭐 주식시장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끊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뭔가 실현하셨어요. 뭐냐면은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할 수 있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다시 한번요.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할 수 있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는 실현을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저는 아주 큰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법 개정 논의가 큰 물살을 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곱씹어드릴 게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기업 사업 구조 개편, 그 다음에 구조 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어떤 이상한 예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건 스스로 좌파의 품으로 안기는 겁니다. 소액주주, 지배주주를 왜 구별합니까, 지금요? 주가 오르면 누가 혜택 겁니까? 소액주주가 혜택 안 봅니까? 그럼 지배주주만 혜택 겁니까? 구분을 할 이유가 없어요, 구분을 할. 이제 그걸 갖다 갈라치기 해서 도대체 무슨 피해를 보듯이. 그러면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보듬는다. 근데 여기는 뭐냐면 사회적 약자를 다 더하니까 인구의 3배, 4배가 될 정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약자가 많은 구멍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사실. 이거는 너무 가슴 아프고요. 그 다음 하나 우리가 또 짚을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윤 대통령이 말씀하기 전에도 민주당에서 이미 21대 국회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보면. 근데 이걸 다 자동 폐기됐는데 이걸 다시 윤 대통령이 죽은 자식을 갖다 죄송합니다. 만져갖고 일으켜 세우듯이 이거를 부활시킨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보면. 그러면은 이건 뭐냐? 밸류, 참 노력하는 거 맞아요. PBR이 안 되니까 PBR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밸류에 역행하는 더 반시장적인 상법 개정안이 좀 본물을 이룬다 이겁니다. 이걸 막아야 되는 거죠. 이걸.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상법상의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갖다가 회사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주주 전체로 확대해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갖다 보호한다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맞다면은 주주 이익을 보호해 그렇다면 이해 관계자의 이익까지도 보호하시면 어떠신가 모르겠는 거면 이게 사실 주주가 뭐냐 주주가 뭐냐 내가 선택한 거에 보면 나올 수 있는 거에 보면요 누가 날 보호합니까 사실 내가 들어갔는데 내가 나오면 내가 괜찮은 건데 이거는 좀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윤 대통령은 굳이 불식간에 사실은 이제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을 하지만은 지금도 일정 부분은 경제 민주화 망령, 구체적으로 기업의 사업 구조 개편, 구조 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근거도 없는 이것이 큰 잘못이라고 이게. 여기에 지금 이제 회사뿐만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해서 주주로 넓혔을 때 그 몇 자가 더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상법, 기본적으로 뭡니까? 기업하는 사람들 다 이게 헌법 아닙니까? 상법을 갖다 막 흔드는 거죠, 보면.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회사 이익과 주주 이익은 별개인가? 별개 아닙니다. 그렇다면 소액주주를 더 보호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별개가 아닌데 도대체. 김씨, 이씨, 박씨, 최씨가 있는데 김씨하고 최씨만도 우리가 보호해줄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도대체. 이거는 참 누가 이렇게 이거를 인기 영화로 인기 영화 소액주주 약자 갖고 말이죠. 거기를 보듬고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면 의사들이 힘 있어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의대 늘린다 하면은
뒤져 올라갈 것 같습니까? 그런 패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은요 민주사회에서 상당한 정도로 내생성이 있어요. 외생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시장에서 의사의 어떤 규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줘야지 어디서 숫자를 갖고 왔는지 무슨 1000명이고 무슨 뭐 해서 5년 동안 그렇게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시장 경제에 지금 복원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적 분할 과정에서 소유주지 이익이 침해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잖아요. 엔솔 그죠? 엔솔. 그러니까 LG 엔솔. 그렇지만 그러면 물적 분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물적 분할하는 쪽으로는 가볍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갖다 못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지배주주를 떠나서 그 다음에 회사를 떠나서 소유주주까지 넓혔다고 해서 지금 이게 달라지는 건 없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되는데 세상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요, 이사의 충실물을 갖다가 회사를 떠나서 주주로까지 넓히는 나라가 없어요. 없다고요. 아무나 잘 보시라고요.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은 이게 여기 있잖아요. 미국에. 근데 그때 또 사실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요새 이제 이사 충실물을 갖다가 이제 주주로까지 확대하잖아요. 그러면 사태가 복잡해지는 게 예전에 뭐냐면은 이제 주주를 이제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주주를 통해서 걸 수가 없어요. 회사 이익이 되면은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충실 의무가 이사에서 다시 주주에까지 연장되다 보니까 내가 손해를 봤다 하면은요 끝도 없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사 또는 이제 회사를 상대로 해서 이제 소송을 이제 열게끔 내는 거죠. 그러면 소송하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에너지가 뭡니까? 에너지가 보면 한정돼 있잖아요. 따라서 뭔가 좀 길게 보고 좀 경영에 어떤 재량권을 주고 소위 어떤 면에서는 보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떤 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안에서 싸움만 하게 하고 내가 손해를 봤다? 그럼 이사는 뭐냐면은 난 모든 걸 갖다가 다 사실 방어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영의 어떤 리소스는 다 뭡니까? 방어적으로 가다 보면은 공정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을 보는데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주주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주주 이익을 동시에 보호해야 된다면은 그러면은 투기 자본의 이익도 보호하세요. 그 논리가 맞답니다. 엘리엇도 주주 아닙니까? 엘리엇이 그 이익을 보호하시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상법 개정이 이제 이루어지면요, 자금 조달의 그 경로도 크게 위축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신주 인수권부 사채하시잖아요. 워런티 있는 거. 그 다음에 전환사채. 이것도 다 사채인데, 회사채인데, 주식으로 전환되는 순간에 물타기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 주주가 벌떼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손해가 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제 자본을 조달하는 이런 것이 이제 바뀌는 거죠.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주의 이제 보호 대상까지 이제 가는데 이게 당연성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보면요. 기업의 의사결정은 사실 뭡니까? 결국 다수결 하듯이 주주 다수결 원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조금 고집하면 정치로 이걸 얘기하다 보면 의회민주주의가 아닌 대중민주주의 또는 광장민주주의로 가겠다는 거예요, 사실요. 모든 권력의 국민 유권자에게 뭐죠? 그 논리라면은 주식회사 모든 권력은 주주로부터 나온다고요. 그렇다면은 주주로서 이사 충실 의무가 확대가 뭐가 잘못된 거는 가문할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당신은 이미 정치의 논리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답을 드릴 수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주주와 그 다음에 이사의 계약 관계입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근로계약을 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노무를 제공하고 월급 받는 거 아니니까 노동계약을 하자. 노동계약, 근로계약을. 그러면은 이사하고 주주가 계약을 했습니까? 전혀 안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도대체 이사하고 주주 계약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사가 주주까지도 충실 의무에 배상이 되는 이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왔는데요. 제가 볼 때 보면은요, 배임죄를 이제 해제하자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해요. 이복현 씨가. 그런데 보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법 개정을 너무 툭 던지다 보니까 너무 자기가 확실히 모르고 좀 화가 나니까 이거를 위무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 뭔가 이제 떡을 하나 주는 거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게
만약에 배임죄를 갖다가 좀 없애주고 그 대신 만약에 그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갖다가 주주로까지 확대한다면은 진짜 아주 도덕적으로 최악이죠. 아주 나쁜 거죠. 하나는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건데 이걸 버릴 생각을 안 하고 지금이라도 보면은 그냥 경영 충실 의무의 어떤 대상으로 수준은 아니다라고 못을 박지 않고 그걸 갖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배임죄를 갖다 없앤다? 배임죄 없애기 쉽습니까? 안 돼요. 그럼 제 생각은 그러지 말고 차라리 배임죄 원칙이 뭡니까? 이해랑 비효령 안에 따라서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서 배임죄의 소지를 줄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 밸류업이 되고 그다음 PBR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그야말로 국민과 기업이 다 성장의 기회에 사다리를 탈 수 있는 건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수합니다. 이사 충실업을 갖다 주주에까지 확대한다는 그 한마디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냥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뭐냐면 그냥 글로벌 스탠다드도 되고 주주의 충실 의무는 회사다. 이거로 돌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생각해요. 윤 정부가 참 여러 가지를 잘하고 있는지 많은 것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 본다면 작년에 1.4% 성장이고 총선에 이기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잘못이에요. 제가 무차 칼럼도 썼고 심지어는 다음 주한테 직접 얘기도 했어요. 1.4% 성장하고 총선을 어떻게 이기냐. 이긴 역사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저 증거에 물론 이제 한동훈의 공천 문제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근본적으로 1.4% 성장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영세 상인들이 다 그냥 빈사 상태까지 몰렸거든요. 그 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내놓은 아이디어가 상법 개정안. 제가 보기에 윤 정부의 경제 문제 제일로 계약 법안이 아마 상법 개정안이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거를 윤 정부의 교부 장관이 재재부 장관이 제안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 경제를 안 하는 게 도움이 내가 정말 어이가 없는 정도인데 게다가 또 한 가지 금융위원장은 또 뭐라고 하냐면 금융은 공공재라 그래가지고 아니 금융에서 이익이 좀 금융을 가지고 이익이 좀 난 거를 상생금융이라고 짠나봐라 부르고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무슨 공산주의국가도 아니고 준사회주의 국가예요. 근데 우리나라 금융업이 작년에 이제 금융 이자 수익이 얼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은 ROE를 따지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어요. 우리나라 금융은 지금 잘못하면은 엄청난 부동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부실 문제가 커지면서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데 우선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금융회사를 다 모아놓고 돈 내놓으면 어떻게 안 내놓습니까? 그걸 상생금융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경제시장 노조를 벗어난 것들을 그런 얘기를 그런 아이디어를 장관들이 대통령님한테 어떻게 보고를 하는 건지 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두분 교수님 너머에 계시는데 5분씩만 보내주실래요? 30분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그 토론문에 있고요. 안 교수님이 넘어가셔가지고 첫 번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내부의 정 얘기할 때 저는 내부의 정을 잘 배치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회 프락치 사건이나 조선종 판사 유폐 사건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당시 언론에 인터넷도 많이 나오지만 1946년 8월 13일 동아일보에 보면은 이훈정청 여론국이 8,453명 대상으로 여론조사하는데 국민들이 자본주의 하겠다는 게 14%, 사회주의 하겠다는 게 70%, 공산주의 하겠다는 게 7%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공산주의하고 싸웠다라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루스벨트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 쓴 책들을 보면은 유럽을 배우기 위해서 파견단을 보냈다가 몰래 소련을 갔다 왔다는 얘기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미국에다가 이제 농장이죠. 농장을 세우려고 세웠다라는 얘기도 있다는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도 한국에서 이승만 정부 때 그렇게 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부의 적을 이제 철폐했다는 얘기는 들고 경제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부터 경제 성장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철강산업이나 원자력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승만 정부 때 이미 만들어졌거든요. 원자력 연구원 같은 경우는 1959년에 개관할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게 저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그런 해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경제 성장이 가능했다는 걸 양중근 교수님 말씀 안 하셔서 추가를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양면성입니다. 첫 번째 게 저는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처음 가서 배터리를 샀는데 조그만 배터리 잘못 샀어요. 뜯어봤더니 그리고 한 2주 후에 가서 반납하겠다 그랬더니 그냥 해본 소리죠. 해봤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받더라고요. 그냥 현금으로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우리끼리 논의해봤더니 그게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아줬을 때 신뢰가 쌓여서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시장 경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상상도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강의할 때도 우리나라는 서구에서 경험했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경험하지 못한 나라다라는 얘기.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쿠팡 같은 경우에 PB 제품이라 그러죠. 자기가 이제 직접 가서 이제 농촌에 가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겠다는 PB 제품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그 화면에 먼저 좀 나오게 하는 그 코드를 했다 그래서 지금 벌금 받은 게 1,5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뉴스에 나올 때 뉴스 순서까지 다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왜 니네가 이 뉴스부터 먼저. 그러니까 이게 자유시장 공정거래위원회 자체도 시장경제에 대한 그 개념이 없다라는 얘기죠. 시장 소비자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카카오 같은 플랫폼 이코노미에 대한 독점력에 대한 그 의논은 있지만은 이 쿠팡이나 이런 데는 유통산업이거든요, 일종의. 근데 지금 보면은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나 테이모 같은 데 조사하겠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코드를 주겠습니까? 중국 업체들이.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그런 공정 개념이 아직까지도 이제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고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는 측면하고요. 또 하나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인데요. 지금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면서 대부분의 지금 경제학자들이 자유방임주의, 시장근본주의 이쪽에서 지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 최근에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강연을 하면서 자기가 복지 정책을 얘기하니까 우파 쪽에서 자기를 좌파라고 얘기하더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게 그러면 이제 시장 경제를 얘기하면서 복지를 얘기하면 그게 좌파냐라는 그 측면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극화 소득 분배 문제를 얘기하면은 세전 소득을 가지고 양극화 지표나 소득 분배 지표를 구하면은 OECD 국가에서 제일 좋은 나라에 속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세후 소득으로 하면은 OECD 국가에서 나쁜 나라에 속하거든요. 그 이유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 메커니즘 굉장히 공평하다는 얘기. OECD 국가 중에서. 근데 지금 소득 분배가 악화된 상태는 다른 나라의 OECD 국가에 비해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의해서 소득 분배 개선하는 정도가 OECD 국가에 제일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정부의 사회복지 양극화 분배 정책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효과가 시장 메커니즘의 공평성만큼 닿지를 못한, 즉 뭐냐면은 지금의 양극화 소득 분배 문제는 소득분 정책을 써야 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정부 지출의 50%에서 60% 이상을 사회복지 지출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낮단 말이에요. 그게 앞으로 뭐 이제 고령만 높아질 거라는 얘기는 하지만은 현 시점에서 낮은 건 사실이라는 얘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걸 논의한다 그래가지고 좌파다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과연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시장 메커니즘의 자유시장 메커니즘을 더 잘 작동하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건 정부의 몫이라는 얘기죠. 그 부분에서 같이 논의해야지만이 우리가 산업혁명 시대에 얘기했던 자유방임주의를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근본주의라는 오해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 교수님 질문에서 지금 아까 쿠팡 얘기하신데 제가 이게 우리나라 제가 아까 금융위원장하고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을 전혀 어려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뭐 금융공공재다 뭐 검소서를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고 근데 알고 봤더니 금융감독원장 검사 출신이에요. 한 번도 금융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공정거래위원장이 똑같아요. 보니까 검사 출신이에요. 근데 무슨 뭘 하고 있냐면은 옴플법이라고 그러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는 걸 하는데 거기서 바로 아까 쿠팡 얘기, 카카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쿠팡 카카오가 자기 회사 제품을 유리하게 만들게 그 앞에 나오도록 그런 이제 하기 때문에 그거를 단속해서 과징 의무를 하는 게 한마디로 공정거래 위원장이 지금 중국의 알테시가 한국을 공습하고 있는데 알테시는 놔두고 우리나라 쿠팡이나 카카오에 대해서만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공정거래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가면 우리나라의 이 플랫폼 유통업이 중국에 밀려서 붕괴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들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큰 문제인데 아무튼 간에 제가 보니까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를 전혀 모르는 검사 출신이라 골치 아프구나 생각해요. 정말로 하여튼 이해 안 되는 그런 정책이 가끔 있어요. 우리 옥동수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 아유,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마지막 토론인데요. 오늘 정치학자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경제 문제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게 정치 과잉의 문제가 시장 경제를 발전하는데 상당히 제해를 하고 있구나. 뭐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발점을 받기 전에 토론문을 먼저 인쇄 잘 드렸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제 시장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그리고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는 어떤 5가지 미신,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을 간략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것만 간단히 읽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드리고 제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국가에 대한 가부장적인 어떤 인식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라는 실체가 사실 근대 국가로 진행된 이후에는 사회계약의 결집체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왕정과 같이 별도 인격적 실체가 존재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면은 개인의 책임과 무관하게 뭔가 누군가 해주겠지, 이런 인식들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치는 1인 1표고 시장은 1원 1표이기 때문에 정치가 민주적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이 너무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또 오늘 마침 또 황교안 전 대표께서 시장의 선택이 왜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사실 우리가 민주사회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 있어서의 선택과 정치에 있어서의 선택인데, 사실 저는 시장의 선택이 훨씬 더 우월한 것이고, 단지 이제 정치의 선택으로 시장의 선택의 결과가 나쁘게 되는 것을 견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정치 과잉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의 재정에 대해서 우리 조동근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추경 횟수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재정 준칙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파의 관념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조차도 윤석열 정부 재정 준칙 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뭐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윤석열 정부는 재정 준칙을 입법화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재정 준칙을 우리는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위장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순간에서 재정 준칙을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같이 통과시켜달라, 이 이야기 했다는 점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사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라고 하면 온갖 좋은 가치들을 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권, 안전, 환경, 복지, 공동체,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시민 참여,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지역사회 활성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가치들을 이야기해놓고 우리가 사회적 가치들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메커니즘은 뭐냐? 시장 경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경중을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사실 정치가 과잉된다는 것은 저는 국민교육 현장 가운데 첫 번째 문단을 제외한 나머지 문단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거기에 보면 능률과 실질을 충상하자. 이 이야기가 바로 저는 시장경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공정을 강조하고 정의를 강조하고 평등을 강조하고 이런 것은 능률과 실질을 충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정치의 과잉을, 그래서 정치를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팽배할수록 우리 사회의 정신을 타락시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걸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사회가 정치 과잉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가면은 우리가 한국이 완전한 민주주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민주 정치의 모범적인 국가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정치학자들의 얘기나 경제학자들의 얘기를 들여다보면은 이게 정치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가? 저는 그런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에 부지 알렌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너츠 크래커 신세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에 대한 위기감을 주면서 그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 우리가 국가
경영 전략을 짜는데 굉장히 저는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국회에 대해서 한번 국회의 문제점을 제가 국책연구기관장 할 때 한번 연구해보고 싶었는데 그걸 연구 과제를 적어내면은 국회에서 그 왜 너네들이 연구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회에 대해서 모든 유리한 연구 결과만 나오게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그 어디에도 없는 것 같더라. 저는 사실 국회의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즉 국회가 사용하는 인력의 규모, 국회가 사용하는 예산의 규모가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큰 나라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 감각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 국회를 다 둘러본 OECD의 모 전문가가 한국이 미국의 국회 다음으로 국회가 큰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한번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의 특권들 이것들을 한번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폐해들 그리고 정치 현상의 이런 팬덤들 그리고 다수의 행포 민주주의 결함 이런 부분들이 저는 외국의 컨설팅 회사에다가 정말 이런 우리 한국에서 이런 걸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팀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알렌 보고서 같은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행정부 차원에서라든지 시민단체에서 한번 이걸 외국에 의뢰를 해서 이걸 우리가 문제점들을 낱낱이 알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정치 과잉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는 문화를 다시 한번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프랑스의 헌법 개정의 역사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좀 알고 있는데 사실 프랑스가 드골 헌법에서 국회의 권한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특히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그전에만 하더라도 사실 프랑스의 200년 더 되겠죠. 민주주의 역사에서 250여 개의 헌법안이 나와가지고 온갖 공화국들 그런 것들이 무수하게 변천했던 과정들을 제가 어디서 들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제 지금 필요로 한 것은 국회를 제대로 정치를 제대로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드골 헌법이 국회의 예산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함으로써 프랑스가 제대로 선진국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아까 조성환 교수님께서 1956년의 발칙위원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1954년의 자유기업 경제 개헌이 정말 중요했다. 네, 그 부분.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소위 좌파 지식인들이 임시정부 헌법, 즉 사회주의 헌법 체제를 굉장히 주장을 하면서 임시정부의 그런 정신을 이어받았다. 재헌헌법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1954년에 외자 유치를 위해서 자유기업 경제로 바꾸었다는 그리고 이승만 정부 때 54년에 신국책이라고 해가지고 민영화 그리고 여러 가지 적산 불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개혁을 위한 시도를 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좀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이승만의 자유시장 경제를 헌법개정 굉장히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2시간부터 4시간 동안 어제와 대통령님께서 굉장히 많은 토론을 시간이 많이 뛴거든요. 하나만 일부를. 두 분이 말씀. 우리 성견자 김준규 교수님. 네, 저는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상황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있다는 건 제가 먼저 하신 분이 들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지금 위기를 놓고 이제 15달에 통과가 되면 공조 그래서 빨리 이제 해야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시장 경제 자유시장 이게 지금 10년 100년 동안 얘기해온 거기 때문에 이걸 도저히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우리 보니까 이 경제학자, 경영학자, 직업관리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그때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라는 걸 굉장히 쉽게 먹었습니다. 대한민국. 그러면은 경제학자는 다 그러면 자유시장 그다음에 자유민주 시장 경제 아니었어요. 경제학자들도 보면은 자유시장 구조가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좌파요. 그다음에 또 경영학자는 난 몰라, 난 뭐 생기고 난 도망갈 거야.
그 다음에 직업관리력 아까 말씀 주장하셨잖아요. 영혼이 없다고요, 자기 스스로가. 그럼 누굴 믿어요? 이런 상황을 이제는 진짜 꼬집어서 해결해야 돼요. 이사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하던 건데 문재인 정부 금융위원회 물러나고 문정부 금융위원회 세웠어요. 그거 또 한다는 거야. 이게 그 영혼이 없다는 생각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김병훈 박사. 네, 김병훈입니다. 자유시장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저희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연구원의 제4차 세미나에서 이렇게 열띤 토론, 발제와 토론이 있는 세미나 처음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짧게 한 1분 30초 정도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어빙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심리학자 어빙이 있고요. 제니스 어빙이고 이 사람은 집단 사고, 그러니까 뭔가를 방향을 보고 이런 길을 나가는데 전부 다 그게 옳다고 해서 함몰되는 이 위험성을 지적한 제니스 어빙. 또 한 명의 어빙은 워싱턴 어빙인데 이 사람은 19세기 미국 도서관. 이 사람은 소망과 희망에 대한 얘기. 소망. 이건 우리가 뭔가 얻고자 하고 바라고자 하는 뭐 어떤 기대 이런 걸 소망이라고 하는 건데 소망은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반 사람들이 다 갖는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떻게 뭘 할 거나 이런 측면에서 희망 얘기를 소설가 어빙이 했던 건데 그 희망은 그러니까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거 그게 희망이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완성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거가 제대로 기반 반석 위에 올라서도록 하는 오늘 심도 있는 세미나가 된 것을 감사드리고 이상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워싱턴 어빙의 얘기처럼 어떤 방향성을 가진 목표 의식을 가진 희망을 놓지 말자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상 교수님 말씀. 마지막 코멘트입니다. 좋은 말씀 안 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좀 다시 한번 발상을 전해드렸는데 분명히 대한민국 벼랑에 서 있습니다. 정말 얼마 경험하지 못한 벼랑에 서 있는데 추락이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비상의 기회가 지금 우리가 객관화된 대한민국의 실체는 정신머리와 행동거지의 짜증스러운 분노스러운 모습이지만 우리의 객관적인 실체는 계속 전진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의 위기가 높은 벼랑입니다. 그게 저체질명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뭘 도움받기를 하면 비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꼭 봐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아까 우리 윤정부 때 나는 두 가지 해외와 관련된 국제와 관련된 부분은 아마 이승만 정권에 비할 정도로 지금 K-디펜스의 글로벌 핫스팟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재정 운영과 지난달에 110조 미국자가 잠깐 반도체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용한 정부의 운영. 즉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불만 속에서 위기 속에서 그걸 이끌어오면서 지나고 오면서 창조적으로 대응을 했던 정부들이 있는가를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국정치안 핵에는 핵밖에 대응은 없다. 핵은 핵밖에 대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화만큼 바보 같은 신화가 없다라는 걸 정치학자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클라우스비치를 하고 연락을 했는데 비핵 첨단 무기를 12년 전에 평양이 핵을 성공을 시키고 난 뒤에 선택을 했고 산업 능력을 가졌습니다. 우리 정치학자들은 계속 너무 게을렀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정말 국가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아마 우리 거예요. 며칠 전에 중국도 그럽니다. 북한과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은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시기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 미국한테 요구 힘들 거는 야 우리 비핵 첨단 무기로 들어가다가 핵 공유 오케이 지금 뭐 제가 아는 한은 미국이 초격차로 중국이든 평양의 핵을 충분 억제할 수 있는 거 갖다 놓고 거기다가 플러스 한국의 비핵 첨단 무기가
지금 전이어가고 있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쟁이 지금 지속이 되는 게 한국의 병천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다른 핵거린다고 하는 거는 30년 전에 그거는 조금 생각하고요. 우리가 우리 내부에 있는 창조적인 요소가 존재합니다. 정치의 그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시장 경제의 비정합성에도 불구하고, 그 요소가 뭐냐? 가장 요소는 우리가 처해 있는 실존적인 존재성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가운데 인간이든 뭐든 정치나 아니면 일부 기독권 좌우 불문한 기독권 세계를 제외하면 정말 긴장하고 명민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요소를 우리 스스로 그 뿌리를 캐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들어가니까 의도적으로 우리 정신을 썩어 문드러지게 했던 요소들을 걷어내는 자들이 뭔지다. 우리의 창조력이 뭐냐? 그 다음에 우리를 계속 불하게 한 요소를 뭐냐라고 하는 보다 정신적인, 인문학적인, 존재론적인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저 조영기 교수님. 아니요, 빨리 끝내자고. 마지막으로 고민들 감사드리고 오늘 시간 너무 길게. 김수진 장모님 하셔가지고 한 말씀 해주세요. 끝낼 시간이 다 됐는데. 예, 지금 오늘 보니까 손변두 총장님을 비롯하셔가지고 여기 계신 분 보니까 시어엔드 나오라고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어둡지 않다 하는 이런 걸 느끼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발제 토론분들 다 나왔으면 저는 개인 견해가 이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강대국 간의 그 거래를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 닉슨 독트린 나왔을 적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유신, 김일성이 사회주의 헌법하고 했을 적에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저울에 달아봤을 경우에 어느 쪽이 무게가 나올, 그러니까 오늘 우리 발표하신 원장님 가셔버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은 대혼란 동북아에 한국 생존 전략을 언급을 했었는데, 대부분의 이제 학자분들, 교수님들인데, 비분관계 분야, 우리 조 교수님 비롯해서, 당위론이라든가 필요성, 논리성에 동의를 하지만은 여기에 좀 더 스크루드나지가 돼야 될 게 현실적이고 실용 가능한 게 들어가줘야 된다 이거죠.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와 수단, 방법이 배급이 돼야 되는데, 이 목표라 하는 거는 명확하고 결정적이며 달성 가능한 목표에 지향이 돼야 하고,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으로 결합이 될 건가, 이러한 점이 좀 궁금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미일과 북중러 외에 지금 오늘 하고 있는데, 나토가 지금 이 인태 지역에 여기에 관련되고 있는 이런 문제와 결합이 돼서 우리가 과연 대혼란의 동북아의 위기의 실체가 뭔가 하는 게 검증이 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적에 대해서 대처하는 건데, 북러의 가칭 방위조약이라고 하는 게 적이 누구냐, 대상이. 겉으로 나타나는 건 미국, 한국이라고 그러지만, 제가 알기로는 국내의 정보 소식 보면 일본이 미국, 중국, 한국 순으로 가장 북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울에 달아봤을 경우에, 그럼들 다 해봐야 미국 우리하고 이렇게 달아봐야 군사력 봐서 경제하고도 하면은 사실 게임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경제력을 어떻게 완화시키자고 하는 건 아닌데,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은 엄밀한 빅데이터가 들어가 준 이런 우리의 전략이 리스테이트먼트 돼야 된다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국방부에서 전략을 담당하신 분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고만 드리면은 이 책을 굉장히 발제문이나 토론문들이 흡수해서 저희들만 토론하고 끝나기는 아까워서 일단은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하고요. 그 다음에 용산에도 배포를 할 생각이고, 그리고 아까 이 요걸 이제 발제하고 토론하신 분들이 전부 다 서술식으로 해주시면 제가 책으로 발간할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내용이 워낙 훌륭하고 지금이 시지역대라고 해서 지금 이제 대구나 부산이나 춘천이나 들어오는데 지방 순회 세미나 또는 강연회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도 오늘 지식사에 관해서 우리 사무총장입니다. 예, 원래 6시로 예약을 했는데 지금 늦춰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길 건너가면은 금산 빌딩이 첫 번째 건물입니다. 그 건물,
네, 그 건물의 1층에 동남집 곰탕집입니다. 그 예약 다 했으니까 지금 가시면 바로 식사하실 수 있어요. 네, 그쪽에 가서 먹겠습니다.